예, 안녕하세요. 오늘 업무 마켓 나인 웨비나의 사회를 맡은 캐스팅의 김한울입니다. 오늘 업무 마켓 나인이 준비한 인사총무 업무 혁신을 위한 2025년 효율적 비용 절감 전략 웨비나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간단히 오늘의 진행 일정을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세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처음에는 이제 경영실무연구소 이중현 소장님의 총무 구매 비용 절감에 대한 내용을 진행하겠고,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캐스팅앤 이규현 부사장님의 플랫폼을 활용한 업무 효율화 비용 절감 전략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션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질문 사항에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세션별 강의가 끝난 후에 Q&A 시간에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웨비나 동안에는 2025년 비용 절감을 위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액션은 이라는 설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한 3문항 정도의 간단한 내용으로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감사의 의미로 커피 쿠폰을 모두 보내드릴 예정이라 댓글의 링크를 계속해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세션을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경영실무연구소의 이중현 소장님께서 발표해 주실 텐데요. 그 총무구매 비용 절감 트렌드와 KPI 설정 방법에 대해서 바로 진행을 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이중현 소장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영실무연구소 소장 이중현입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총무 구매 비용 절감에 대해 가지고 그리고 최근의 트렌드까지 해서 간단히 스캔해 보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자산 관리는 일단은 기업에서는 두 개 팀이 연관이 돼 있죠. 대표적으로는 전통적인 거 재경 친구들, 그죠? 재경 친구들은 아무래도 금융 중심으로 자산 관리를 하죠. 근데 우리 총무 쪽은 실물 중심으로 관리를 하죠. 그래서 약간의 포커스는 틀리죠. 그런데 금융과 실물은 이꼬르 돼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재무상태표 보시면은 자본 이꼬르 자산. 그죠? 그래서 오늘은 총무 중심의 실물 구매 단계에서 총무 중심에서 우리가 터치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는지,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총무 프로세스 중심으로 해가지고 각 단계별로 총무 자산 관리 업무가 실행될 때 어떤 쪽이 구매가 연계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하고 각 단계별로 또 구매 관련했을 때 어떤 부분을 좀 우리가 세이브 시킬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볼게요. 자, 간혹가다 언론 보도에 보면 뭐 땡땡그룹 뭐 2년에 걸쳐서 PLM을 완성했다 뭐 그런 단어가 좀 많이 나오죠. 그 PLM이 바로 자산 수명 관리죠. 대체적으로 우리 기업들의 총무 자산 관리, 고정 자산 관리 프로세스는 거의 PLM 프로세스로 돼 있죠. 즉 자산이 그룹에 들어오는 단계, 취득 단계, 취득한 자산을 각 현업팀이 사용하는 단계, 사용 단계, 그리고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불용 자산을 털어버리는 자산 처분 단계, 이 3단계 코스로 계속 풀코스로 자산 관리가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그 조직은 PLM이 완성되어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죠. 만약에 이 PLM이 완성되어 있다면은 이 자산의 특정의 자산을 얼마에 샀고 사용하는 동안에 얼마의 수리비나 이러한 비용이 들었고 나중에 처분할 때는 얼마의 잔존 가치를 남겼고 해서 총 소유 비용 분석까지도 가능하겠죠. TCO, Total Cost of Ownership. 그래서 자산 취득, 사용, 처분 단계 이 3단계에 걸쳐 가지고 각각의 구매 중심으로 해왔고 단계별로 우리가 어떻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볼게요. 그래서 간단하게 스캔하자면 취득 단계에서는 우리가 총무 쪽은 3개의 자산을 구매할 수 있죠. 일단은 대표적으로 부동산 자산이 있고 그 다음은 동산 자산, 나머지는 무형 자산 이 3가지 파트를 총무 쪽이 관리를 하죠. 부동산 자산은 뭐 어쨌든 등기부등본 제대로 명의 옮기고 이러면 되겠고요. 자,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관여하는 건 동산 자산이죠. 움직이는 자산이죠. 그래서 동산 자산도 성격에 따라서 보면 약간 기계류의 성질을 갖고 있는 거, 기기장치나 공구나 기구나 비품이나 이런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재고 자산 중에서 소모품도 있죠. 소모품 이러한 부분이 우리가 구매 행위에 개입되어 있겠죠. 무형 자산도 우리가 또 업무하다 보면 개입되어 있고 저작권이나 뭐 산업재산권 취득이나 이런 부분. 그래서 취득 단계에서 일단은 여러분도 좀 기억하셔야 되는 게 최근의 트렌드는 이 자산 취득한 자산이 구매 자산이 ESG 경영하고 연계성이 있느냐. 만약에 우리가 취득한 자산이 ESG 경영과 만약에 뭐 아동 노동을 통해 가지고 그 자산이 생산됐다거나 이러면은 거래 관계가 단절될 위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ESG 경영을 이제는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들어온 자산을 또 사용하는 단계에서는 사용 단계에서는 크게는 세 가지 업무 형태를 보이죠. 규모가 크건 작건 간에 가장 공통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단순히 현업팀한테 자산을 배포를 했을 때 현업팀 친구들이 쓰면서 뭔가 자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러면은 즉각 자산을 교체해 주거나 수리해 주거나 이런 오퍼레이트에 머무는 거죠. 운전 관리 업무. 근데 현장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자산 고장나면 얘기해라. 그때 고쳐줄게 하면 큰일 나죠. 뭐 석유 원자로 이런 쪽에서 고장났을 때 고치면 대형 사고 터지죠. 그러니까 평소에 그 자산은 항상 제 성능을 유지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줘야 되겠죠. 그게 바로 메인테인 업무죠. 유지 보전 관리 업무가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작업 공정 같은 경우에는 계속 기술이 발달되니까 매뉴얼도 계속 개정되고 좀 더 업무가 그죠? 효율적으로 진행돼야 되니까 모디파이 활동이 돌아가죠. 그래서 이러한 사용 단계에서는 대체적으로 업무 특성상 오퍼레이트나 메인테인이나 모디파이 활동이 돌아가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구매가 연계되어 있는 것은 바로 자산이 고장 나거나 이랬을 땐 수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죠? 대표적으로 그래서 사용 단계에서는 아무래도 MRO 자산 구매 업무가 많이 개입되죠. 그래서 메인터넌스 자산이라든가 리페어 자산이라든가 오퍼레이션 자산, 그죠? 그리고 동시에 또 사용 단계에서도 또 우리가 여러분이 자주 듣는 원가 절감 이런 활동도 사용 단계에서 이제 거의 다 돌아가죠. 그래서 사용 단계 마지막으로 처분 단계에서의 핵심은 아무래도 처분 단계 기존에는 무조건 내다 폐기 그죠 버리기만 했지만 이제는 역시나 ESG 경영이 개입되기 때문에 처분 단계에서도 이 자산을 어떻게 재활용할 것인가 그죠 폐기물을 수거한다거나 아니면 폐기물을 재활용한다거나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또 구매와 연관성이 또 있게 되겠죠. 그래서 각 단계별로 이러한 메인 골격이 있고 구체적으로 다시 또 취득 단계에서 우리가 어떤 업무가 있는지 간단히 스캔을 해보겠습니다. 자, 자산 취득 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일단 우리가 고민해 볼 것은 이 직접 구매에 대해 간접 구매 비율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이걸 일단은 고민해 볼 수 있겠죠. 모든 걸 우리가 다 떠안고 직접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죠. 예를 들어서 회사 밖으로 걸어가는데 직원이 어디 가니 물었는데 5천원짜리 거름종이 사러 간다고. 그럼 5천원짜리 거름종이 사러 가는데 직원은 연봉이 6천만 원이야. 그게 바로 비효율적인 조직이죠. 그죠? 그러니까 자산 취득 단계에서도 일단 우리가 어느 단계까지는 직접 구매로 들어갈 것이며 어느 단계부터는 간접 구매로 떠넘길 것인가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비용 절감에 있어서 취득 단계와 관련해서 비용 절감을 좀 살펴보자면은 자산 유형별로 보자면 일단 부동산 자산 있죠. 부동산 자산 같은 경우는 취득 단계에서 보유 형태 좀 비용 절감은 보유 형태 변경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기존에 뭐 우리가 매번 뭐 사무실 구하거나 할 때 사서 구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임대차로 바꾼다든가 아니면 또 임대차로 계속 써왔는데 세가 너무 비싸. 이럴 바에는 차라리 우리가 사자. 그죠? 매매로 바꾼다든가. 이런 식으로 보유 형태를 변경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혹시 비용 절감의 소지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고민해 볼 수 있겠죠. 근데 동산 자산 같은 경우 대체적으로 또 우리가 취득은 거의 다 총무 쪽은 동산 자산을 많이 구매하죠. 움직이는 것들 각종 기계류 운반구 그죠 차량 선박 항공기아가 있듯이 뭐 기기장치 공구 기계 비품 이런 게 전부 다 동산 자산이죠. 동산 자산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구매 비용 절감이죠. 기존에는 구매 비용이 예를 들어서 1억이 들었는데 그죠 이 부분이 다음번 재구매에서는 적어도 1억 미만으로 떨어뜨려야지만 그래도 효율적으로 구매를 관리하는 거죠. 마찬가지죠. 기존에는 구매하는데 30일이 걸렸다면 다음번 구매할 때 그 부분을 최대한 하루라도 당기는 게 그만큼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이죠. 그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역시나 직접 구매에서 간접 구매로 바꿀 것인지 오히려 또 반대로 간접 구매에서 또 직접 구매로 바꿀 것인지 이런 부분을 변경을 통해서 어느 부분이 우리가 좀 더 효율적인 비용 절감의 방법이 있는지 그것도 고민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마찬가지죠. 직접 모든 자산을 우리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 방식으로 할 필요는 없죠.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빌려가지고죠. 리스 형태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리스나 아니면 반대로 현재 우리 모든 자산 뭐 필요할 때마다 리스로 했는데 아예 그냥 뭐 우리가 워낙에 자주 쓰는 자산이면 아예 구매해서 우리가 소유권 갖고 있는 것도 훨씬 낫겠죠. 그런 식으로 동산 자산 취득 단계에서 이러한 부분의 비용 절감을 고민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무형 자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식자산권이죠. 지식자산권 대표적으로 저작권이나 산업재산권 그죠?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죠. 기존에 우리가 직접 지식재산권을 매입하는 식으로 해왔는데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 이런 거를 이걸 그 매입보다는 그냥 그죠 사용권 부여 받는 방식으로 그죠 로열티 주고 우리가 그냥 일정 기간 동안 쓸게 그런 식으로 저작재산권을 빌려온다거나 실시권을 빌려온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비용 절감의 방법의 하나죠. 그건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괜히
계속 비싼 로열티 줄 바에는 차라리 그 기술을 매입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무형 자산에 대해서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있다. 근데 이때 취득에선 또 우리가 여러분이 관리하고 있는 자산의 등급에 따라 가지고 자산 중요도에 따라 가지고 또 구매 유형을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뭐 중소기업 빼고는 대부분의 중견기업 뭐 대규모 기업만 돼도 자산이 워낙 많죠.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또 만약에 라인 갖고 있다 하면 자산 엄청 많죠. 근데 우리 총무 쪽은 직원 해봤자 두세 명밖에 없고 그죠? 그 수많은 자산을 어떻게 똑같이 관리해요. 그죠? 이러니까 우리는 자산 등급 구분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겠죠. 중요 자산에 대해서는 좀 더 에너지 집중시키고 그죠? 그렇지 않은 자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루즈하게 관리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SI 분석과 관련해서는 피트 크랄직 모델이 상당히 좀 괜찮으니까 여러분도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조직에서 오신 총무분들은 이 모델을 사용해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해 가지고 자산 관리하시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자산을 관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보면은 구매의 복잡성 및 위험도하고 구매 금액 비율 이 두 가지 2x2 매트릭스 모델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매의 복잡성이나 위험도가 매우 높고 그리고 이 그룹 전체에서 차지하는 구매 금액 비율도 매우 높다. 이러면 그게 이제 1급 자산이 되는 거죠. 바로 크리티컬 자산이죠. 크리티컬 자산은 전략 자산이라고도 많이 하죠. 통상적으로 전략 자산, 크리티컬 자산에 대해서는 기업은 직접 구매가 많죠. 왜냐하면 얘네들은 공급이 안 되면 라인이 올 수도 돼야 되고, 그죠? 올 수도 되는 위험을 떠안기 때문에 기업이 직접 컨트롤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직접 구매 형태를 좀 많이 띄고요. 물론 자산의 특성상 직접 구매가 어려우면 당연히 간접 구매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통상적으로는 직접 구매로 이루어진다. 두 번째 2등급으로는 바를렉 자산. 바를렉 자산 같은 경우에는 자산이 투입이 안 되거나 구입하기도 어렵고 만약에 투입이 안 됐을 때도 그 라인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뭐 라인 가동 중지 80-90% 가동 중지 이 정도인데 금액 비중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하이하진 않은 정도. 그게 바를렉 자산 2급 자산인데 통상 뭐 병목 자산이라고도 많이 하죠. 병목 자산. 대체적으로 이 바를렉 자산 같은 경우에는 구매액 비중은 높지 않은데 그룹 전체에서 봤을 때 근데 구매 복잡성이나 공급이 안 됐을 때 위험 높다 하면 어떻게 돼요? 적정 재고 유지 끌고 가야죠. 그죠? 그러니까 왜 구매 비중 크게 높진 않으니까. 그래서 바를렉 자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몇 개월치를 적정 재고로 끌고 갈 것이냐. 그죠? 그래서 적정 재고 구매에 대해 가지고 이 부분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바를렉 자산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재고분을 그래 우리는 5개월분을 끌고 가는 게 적정한지 6개월분을 끌고 가는 게 적정한지 그런 부분은 좀 구매 담당자분들은 좀 캐치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3급 자산을 레버리지 자산이라고 하죠. 3급 자산 같은 경우에는 뭐 공급이나 이런 구매 복잡성이나 위험도 크게 없는데 그룹 전체에서 봤을 때 매출 구매 비중 구매 금액이 차지한 비율은 월등히 높은 거죠. 이게 바로 레버리지 자산이죠. 레버리지 자산은 대체적으로는 대량 발주 구매가 기본적인 정책이죠. 왜냐하면 워낙에 덩치가 크니까 10원이라도 싸게 해주면 그룹 전체로 봤을 때는 한 10억의 이익이 있는 거예요. 다른 회사가 난 우린 1원 더 깎아줄게. 1원만 깎아도 한 1억의 이익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레버리지 자산. 레버리지 자산 같은 경우에는 그룹 차원에서 그룹 차원에서 대량 발주 구매가 이루어지면 훨씬 더 할인폭을 키울 수 있으니까 좀 더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죠.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뭐 구매 복잡성도 뭐 쏘쏘하고 구매 그룹 전체에서 구매 금액 비율도 그냥 보통 노멀하다 이러면 루틴 자산. 루틴 자산은 통상 일상적 자산이라고도 많이 하죠. 일상적 자산은 대체적으로는 소규모 기업 빼고는 어지간한 기업들 규모 정도 되면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요. 중소, 중견, 대규모 기업이라 하더라도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아웃소싱 주십시오. 간접 구매를 다 돌리십시오. 아까 얘기했듯이 5천원짜리 거름종이 사러 가자고 그죠? 연봉 6천만 원 받는 친구 회사 밖으로 나간다면 그 회사가 바로 비효율적인 회사죠. 그죠? 그러니까 루틴 자산 같은 경우는 그냥 통상 간접 구매를 다 돌리십시오. 그래서 이때도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이 직접 구매할 때 하고 아웃소싱으로 돌렸을 때 몇 프로 비용 절감되는지 그런 부분을 뽑아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피터그럴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교재에서 보듯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 2x2 매트릭스 모델을 5대5로 잘라드렸죠. 5대5로 잘라드렸는데 여러분 소규모 기업이거나 아니면 정신노동하는 업종이라서 규모는 크지만 뭐 자산은 별로 없다. 이런 데서 오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5대5로 자르셔도 될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자산이 좀 많은 데서 오신 총무님들은 5대5로 자르지 마시고 7대3이나 8대2로 자르십시오. 왜냐하면 자산의 종류가 많으니까 5대5로 자르 보이는 크리티컬 자산, 1급 자산의 종류가 여전히 많아요.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하기 좀 그죠? 여전히 품목이 많으면 관리가 어렵죠. 그러니까 대규모 기업이나 이런 데 쏘신 분들은 아예 그냥 이 2x2 모델에서 매트릭스화해서 5대5로 자르지 말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8대2로 자른다든가 7대3으로 자른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자산 등급 구분하셔가지고 구매 관리를 하시면 좀 더 효율성을 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자산 구매를 할 때 RFX가 많이 들어가죠. RFX가 많이 들어가는데 RFX 제가 빼려고 했는데 어쨌든 굳이 이 왕봉이 이 RFX를 너무 지나치게 이거 꼭 뭐 신주단지 모시듯이 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게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RFX 일반적으로 보면은 RFI가 있죠. 일종의 RFX는 그 요청서죠. 요청서. RFI는 일단은 조직에 대한 기업에 대한 정보 요청하는 거죠. RFI는 기업에 야 너네 회사 어떤 회사냐 이런 너네 회사에 대해서 좀 알려주라. 그거죠. RFI. RFP는 제한이죠. 너네 회사 그 회사의 제조 역량을 들여다보는 거죠. 제조 역량이나 뭐 생산 역량이나 공사 역량이나 이런 걸 들여다보는 게 RFP죠. 그리고 RFQ는 그야말로 가격에 대한 정보를 알고자 하는 거죠. RFQ.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뭐 워낙에 큰 대규모 기업이고 뭐 대규모 금액 발주가 나간다 이런 뭐 RFI 요구해서 얘네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또 우리가 요구하는 물품 혹은 용역이나 서비스 이런 부분을 생산 능력이 있는지 RFP 요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RFQ 요구 이런 단계로 진행되는데 꼭 뭐 구매 단계에서 꼭 RFI, RFP, RFQ 이렇게 연계되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산 손괴 종류에 따라 가지고 이게 다 빼버릴 수도 있고 아시겠죠? 아니면 또 뭐 RFQ 하나만 요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은 우리 총무 담당자분들이 좀 신경 써야 될 것은 RFP 같은 경우에는 왕원범위 아까 했듯이 너무 이걸 신주단지 모시듯이 해가지고 너네 공사 역량, 너네 제품 제조 역량 이런 거 할 때 이런 게 있느냐 여러 가지 온갖 거 그죠? 가이드를 제시해가지고 정보를 달라 하는데 지나치게 가이드를 3번 해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업체의 그 창조적 역량에 대해서 간과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한 2년 전의 기술 제품인데 우리가 요구한 건 2년 전의 제품에 대한 스펙을 요구하면 업체 같은 거 야 그거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2년 전 그건데 근데 얘네들 왜 지금 2년 전 자료 그 맞게끔 물품 역량을 요구하지? 그럼 뭐야? 야 이미 그 기술은 없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에 도입한 제품이 훨씬 더 합리적이다, 효과적이다. 그 업체가 제시하고 싶어도 우리가 준 RFP에는 보면 그런 부분이 간과가 돼 있죠. 이렇게 되면 오히려 옛날 방식으로 그죠? 업체를 평가하는 단점이 될 수도 있죠. 창조적 영향을 방해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좀 경계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RFQ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나중에 하겠지만은 TCO 아까 간단히 언급은 했었죠. TCO가 안 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RFQ를 가지고 TCO 유사하게 효과를 끄집어내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끝날 때 한번 좀 언급을 다시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우리가 구매를 할 때도 통상적으로 모든 부서한테 똑같이 구매 자금을 내려보내주면 좋겠죠. 근데 조직 구매 자금도 한정돼 있으니까 특정 부서는 얼마만큼 주고 특정 부서는 다시 또 그죠 배제시키고 이런 경우도 필요하겠죠. 이럴 때 이제 우리가 투자의 경쟁성 평가를 또 하죠. 투자의 경쟁성 평가하는 방법은 뭐 회수기간법, 순이한가법, 내부 수익률법, 뭐 이 회계적 이익률법이 있는데 이건 요즘 그죠 AI도 요즘 좋아지고 그죠 옆에 여러분 자문하는 회계팀 다 있으니까 이게 계산해서 계산식은 어려운 거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이 투자의 경쟁성 평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만약에 이 투자의 경쟁성 평가했을 때 기존의 시장을 확장하는 데에서는 이 투자의 경쟁성 평가 어느 정도 먹혀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업을 확장한다. 그래서 신규 기계를 도입해 가지고 이게 얼마 만에 그죠 회수할 수 이런 거는 가능하죠. 왜냐하면 기존의 시장이니까 최근 그죠 이 과거 3년 그죠 매출 성장치나 이런 거 비교해 가지고 미래 그죠 3년치 그림 그릴 수 있겠죠. 그래서 기존 시장 확장형 구매에서는 투자의 경제성 평가 어느 정도 먹혀요. 근데 신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신규 시장 진출하면 어쨌든 새로운 라인 깔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이게 약간 안 맞습니다. 사실 투자 경쟁성 평가는 신규 시장 뭐 전혀 기존에 비교한 시장이 없죠. 사실 뭐 우리 내연기관 자동차가 있다가 테슬라가 그죠 전기 자동차 진입했죠. 테슬라 전기 자동차 전혀 없었죠. 전기 자동차 시장이 전혀 없는데 그걸 뭘 가지고 평가를 해요. 그죠? 신규 시장을. 그러니까 투자의 경쟁성 평가라는 것은 여러분 단지 수치는 어디까지 참고입니다. 참고 진리가 아니에요. 제발 숫자의 함정을 경계하십시오. 아시겠죠? 만약에 뭐 예전에 코닥이 있다. 코닥 예를 들면 필름 그죠? 필름을 해서 전 세계 시장 휘어잡았지만 그 스마트폰 시장에 등장하고 그전에 디카 등장해서 필름 물렁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투자 경쟁성 평가를 하자면은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 회사 캐시카우 부서가 항상
지표가 잘 나와요. 그리고 신규 사업부는 지표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투자 경영 평가에서 나온 그저 회계적 방법으로만 해서 구매를 결정한다면은 맨날 캐시카우 부서한테 돈 몰아줄 수밖에 없어요. 그럼 뭐야? 회사는 또 망할 수도 있죠. 회계적으로는 합리적으로 했지만 회사는 망하는 거죠. 그죠? 코닥의 사례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투자의 경영 평가에서는 항상 숫자의 함정을 경계하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요즘 취득 구매 단계에서 항상 얘기했듯이 ESG 경영 신경 쓰십시오. ESG 경영 신경 쓰셔야지 ESG 경영 신경 안 쓰면 이제는 공급선에서 아예 제외될 수가 있죠. 공급선에서 제외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ESG 경영, environmental 환경, 그죠? 소셜 사회, 거버넌스 지배 구조. 이제는 구매하는 회사도 ESG를 신경 쓰느냐 안 쓰느냐 그 부분을 고려해서 구매 행위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BMW 같은 경우도 그죠? 공급망 ESG 진단 리스크 진단 실사해가지고 그죠? 매년 3개월 평균 2,300개 그래서 그 실사에서 통과를 못하면 평균 150개 회사를 잘라버리는 거죠. 그만큼 이제는 ESG 경영의 발등에 불이니까 구매에서도 반드시 해당 업체가 ESG 경영 신경 쓰느냐 그 부분까지 검토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ESG 경영에 대해서 우리 회사는 ESG 경영이 지금 어떻게 돼 있지? 어느 수준일까 한번 스스로가 평가해 보는 방법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공급망 실사기관이 있어요. 통상적으로는 뭐 에코바디스나 RBS나 RBA나 NQC나 이런 게 있는데 통상 제일 많은 건 에코바디스를 좀 많이 써요. 에코바디스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 한번 자체적으로 진단해 보시면 아마 대규모 기업 같은 거에다 진단해 봤을 거예요. 근데 중소나 중견은 이런 게 아직 익숙지 않으니까 한번 자사 진단을 하셔가지고 점수가 낮다 이러면은 여러분 회사도 ESG 경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스템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바디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형식적으로 우리는 이런 제도 갖고 있다고 해서 들어가서 하면 좋은 점수 나온 건 아니에요. 우리가 뭐 환경 담당 임원이 있다 하면 환경 담당 임원 그죠 재직 증명서 이런 거 다 준비해가지고 다 입증해 하셔야 돼요. 그 단순히 뭐 있다 해서 체크한다 해서 너네 인정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급망 진단 실사 기관은 그래도 에코바디스에서 만약 여러분이 좋은 점수 받았다 이러면 그래도 글로벌 공급망에서도 여러분 회사 ESG 경영 다 공인된 수준으로 인정을 할 겁니다. 참고로 우리 산자부 같은 경우 이렇게 KESG 가이드라인 해가지고 제시해서 ESG 경영에 대해서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좀 산자부 사이트 들어가시면 있으니까 처음 ESG 처음 듣는데 이런 분들은 상당히 자료가 좋은 자료가 많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십시오. 그래서 뭐 아까 얘기했듯이 구매할 때는 원자재 생산지 리스크 이런 부분도 반드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조직이 자체적으로 공급망과 아니면 1차 벤더하고 협력해 가지고 원자재가 실제 생산되는 현지까지 가서 직접 평가하면 제일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지까지 못 간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 전 단계라도 그 국가에서 발행하는 뭐 공인된 뭐 문서가 있다, 인증서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구비하고 있으면 또 그 100점보다는 낮겠지만 좀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취득 단계에서 이 정도 좀 구매 포인트를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산 사용 단계로 한번 좀 넘어가 볼 거예요. 사용 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자산이다 하게 되면 일단은 노는 부동산, 그죠? 노는 부동산은 계속 고정비 나가죠. 세금 나가고. 그러니까 노는 부동산을 최대한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까? 대표적으로 임대를 놓는다든가, 그죠? 회사 1층 공간이 인포메이션밖에 없어. 허허벌판이야. 그럼 거기다가 그죠? 프랜차이즈를 유치한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직접 직영으로 카페를 만든다든가 이러면은 일반인들이 방문해가지고 회사 기업 이미지도 좋아지고, 그죠? 그리고 나서 우리 또 수익도 창출할 수 있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부동산 자산은 이런 식으로 유휴 부동산을 어떻게 재활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 다만 이건 주의하십시오. 프랜차이즈를 줘가지고 뭐 카페로 프랜차이즈에서 주겠다 자영업자분들한테 이러면 여러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대상이 돼가지고 10년간 보호를 그 계약갱신권을 보장해 줘야 돼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총무팀이 직영하는 건 그런 건 상관없겠죠. 당연하죠.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전기세 이런 부분, 그죠? 여러 가지로 난방비 이런 거 절감시키는 장치를 한다면은 좀 더 전기세를 아낄 수가 있겠죠. 건물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부동산 임대 사무실 같은 경우도 여러 군데 그죠? 산재에 있어가지고 직원이 뭐 5명에서 뭐 그죠? 500평 이런 데 쓰면 안 되겠죠. 그런 부동산 같은 경우 통폐합해가지고 그죠? 영업 사무실이나 이런 거는 한 곳으로 지점으로 통폐합시킨 다음에 훨씬 더 그죠? 임대료도 전략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부동산 자산에서는 이런 정도 이제 자산 비용, 구매 비용 절감을 좀 고민해 볼 수 있고요. 동산 자산은 대체적으로 마찬가지죠. 기계라는 것은 고장 수리가 30일 걸렸으면 그 다음에 고장 났을 때 수리 기간은 좀 더 단축시켜야 되겠죠. 고장 수리 기준을 단축시키는 거 그런 부분, 그죠? 마찬가지죠. 정상 가동 기간을 연장시키는 활동. 기존에 이 기계 신뢰성이 1년이다. 근데 신뢰성을 최대 1년 6개월까지 늘렸다 하면 그죠? 원래는 1년 후에 다시 수리비 들어가지고 대대적으로 고쳐야 되는데 6개월까지 더 썼다면 그만큼 그죠? 신뢰성 연장되는 만큼 기업으로서는 이익이죠. 그런 식으로. 그리고 마찬가지죠. 아까 했듯이 MR 자산 같은 경우에도 얘기했듯이 직접 구매보단 그냥 간접 구매로 넘겨가지고 그죠? 그래서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동산 자산 비용 절감 방법이 있죠. 물론 원가 절감도 당연히 다 돌아가고요. 원가 절감 바로 다시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형 자산도 사용 단계에서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데, 그죠? 특허나 실용신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활용을 안 한다. 그럴 바에 그거를 그죠? 처분한다거나 제3자한테 임대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비용을 그죠? 창출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기존에 뭐 로열티를 여러분이 주고 기술을 쓴다 하게 되면 이 로열티 지급하는 방식이 정액 실시료인지 혹은 경상 실시료인지 여기에 따라 가지고죠. 혹시 정액 실시료면 경상 실시료로 바꾼다든가 경상 실시료면 뭐 다시 정액 실시료로 바꾼다든가 어느 쪽이 우리 그룹한테 유리한지 그런 부분도 비용 절감의 요소로 고려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당연히 또 사용 단계에서는 MRO 자산이죠. MRO 자산은 아까 얘기했듯이 메인터넌스 자재, 그죠? 유지보수 자재죠. 리페어 자재, 보수 자재죠. 오퍼레이션 자재, 운영 자재죠. 통상적으로는 이 세 가지 MRO 자산은 그냥 아웃소싱 하시는 게 훨씬 더 비용 절감에 바람직하다. 그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소규모 기업 같은 게 물론 뭐 자체 관리해도 되겠죠. 근데 어지간한 중소나 중견 아니면 뭐 당연히 대규모는 그냥 아웃소싱 하십시오. MRO 자산은. 그리고 사용 단계에서는 약간 또 목표원가 관리제도 한동안은 좀 유행했었죠. 목표원가 관리제 기존에는 그죠? 우리 연구팀이 제품 하나 만들면은 이게 우리가 이렇게 고생해서 만들어서 1,000만 원 받아야 된다. 이러면 1,000만 원을 했는데 지금은 연구팀이 야 우리가 이런 제품 만들 건데 얼마에 팔릴까 그걸 고민하는 거죠. 얼마에 팔릴까? 그러면은 마케팅 친구들이 아 그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한 500만 원이면 팔릴 것 같은데 그러면 이 500만 원에 맞춰 가지고 다시 또 원가 분석해갖고 얼마에 그러면 원자재 구매는 얼마 할까? 그러면 원자재 구매 예를 들어서 100만 원까지만 원자재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러면은 무조건 구매는 100만 원 활동에서만 100만 그죠? 구매 활동이 돌아가는 거. 그게 바로 목표 원가 관리제죠. 그래서 사용 단계에서 이러한 부분이 원가 그죠? 비용 절감 요소로 고려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항상 사용 단계에서 우리가 매번 얘기하는 원가가 등장하죠. 원가 절감, 원가 절감. 원가의 개념이 뭐냐? 원가라는 것은 크게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 세 가지죠.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 세 가지 가장 큰 핵심 요소고 이 재료비는 대체적으로 우리 그죠? 현업팀 친구들, 공장장 친구나 아니면 뭐 연구소장 친구들이 알아서 하겠죠. 원가 절감 노력을. 노무비는 우리 인사팀 친구들이 하겠죠. 원가 절감을 위해서 뭐 임금 항목을 조정한다든가 그죠? 사람 구성 비율을 조정한다든가 뭐 정규직 비율이나 비정규직 비율, 뭐 장애인 비율 이런 식으로 원가 절감 요소가 있겠죠. 근데 총무 쪽은 경비죠. 경비를 어떻게 절감할 것인가. 그리고 여기 이 3대 요소고 일반 관리비는 사실은 일반 관리비는 별도 항목을 계산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공장동에서 쓰는 전기다. 사무실 관리동에서 쓰는 전기다. 똑같은 전기세지만 공장동에서 쓰는 전기는 경비죠. 경비인데 사무동에서 쓰는 경비는 일반 관리비죠. 이론적으로. 그럼 이 두 개 구분되는 건데? 아니죠. 근데 만약에 같은 건물인데 공장 안에 있고 사무실이 같이 있어. 이러면 거기서 나오는 전기세 뭘까요? 이중으로 계산할 수도 있겠죠. 공장의 관점으로 보면은 경비. 그죠? 관리실의 관점으로 보면 일반 관리비. 그러니까 일반 관리비 같은 게 통상적으로는 별도 항목으로 계산 안 하죠. 왜냐하면 경비하고 중복되는 면이 있으니까. 그래서 일반 관리비는 통상적으로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합계에다가 특정 퍼센트를 곱해줘 가지고 일반 관리비로 계산하는 거죠. 이윤도 마찬가지죠. 이윤도 노무비, 경비, 일반 관리비 합계에다가 특정 퍼센티지를 곱해 가지고 이윤으로 계산한다. 그래서 원가에서는 이런 식으로 원가가 구성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러면 우리 총무 쪽은 경비죠. 경비 항목이니까 경비 항목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손을 봐야 되냐. 이 부분이. 그래서 경비 항목을 제가 일부러 여러 가지 나열해 드렸습니다.
전력비, 전기세를 어떻게 아낄 것인가, 그죠? 수리수선비를 어떻게 아낄 것인가, 수도광열비, 지식재산권 사용료, 운반비, 연구개발비, 시험검사비, 보관비, 복리후생비, 외주가공비, 산업보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여비, 교통비, 통신비, 임차료, 폐기물 처리비, 지급수수료, 세금과 공과, 도서인수회비, 소모품비. 각각의 항목별로 여러분이 원가 절감할 수 있는 요소는 상당히 많습니다. 대신 연구개발비는 절대 손대지 마십시오. 연구개발비까지 손댄다는 얘기는 그룹의 미래를 포기하는 거니까. 아시겠죠? 경비 절감 항목이 아무리 했어도 연구개발비는 최대한 손대지 마시고, 아시겠죠? 절대 손대지 마시고,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예를 들어서 전기세를 어떻게 아낄 것인가? 전기세? 그럼 기존의 형광등을 뭐 LED 등으로 교체한다든가, 그죠? 자동 센서가 있어가지고, 그죠? 불이 자동으로 켜지고 꺼지게 한다든가, 통로 같은 경우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다 어느 정도, 그죠? 전기세를 아끼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다. 그래서 예시에서는 원가 절감 주요 사례, 제가 구체적으로 기업들이 사용한 방법 여러 가지를 적어드렸습니다. 그래서 특정 스낵 제조사 같은 경우는 디자인 골판지, 그죠? 골판지 상자 크기를 줄이고 디자인을 변경해가지고 그 남는 원가 절감액을 과자의 양을 증가시킨 거죠. 그래서 15% 매출 증대. 그리고 뭐 연수원 갖고 있는 회사 같은 경우는 수도세, 가스세 이거 엄청 나오죠. 연수원 식당도 이런 거 있으니까. 그러니까 절수 디바이스, 수도 같은 경우는 절수 디바이스 부착하고, 그죠? 가스 같은 경우는 온압 보정기 부착해가지고 4% 원가 절감,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죠. 수출입 회사 같은 경우는 관세사 수수료, 그죠? 기존에 보통 그렇죠. 인적 네트워크 만들어 놓으면, 그죠? 평생 계속 그 수수료 그대로 나가는 거죠. 고정 처음 계약서대로. 관세사 수수료가 터무니없이 많이 나가는 거죠. 10년 동안 안 바꾼 거야. 그 관세사 비용을 최대, 그죠? 수수료 조정해가지고 전체 수출입 비용 15%씩이나 절감. 엄청난 비용 절감이죠. 마찬가지죠. 식품 제조사 같은 경우에는 상자를, 그죠? 박스를 기본적으로 단가를 다 통일시킨 거죠. 회사마다 박스 나가는 똑같은 발주인데 회사마다 단가가 다 틀린 걸 발주를 다 통일시켜 가지고, 그죠? 그리고 파 상자 같은 경우에 3개를 1개로 교체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박스를, 그죠? 비용을 2% 3% 절감. 역시나 식품 제조 같은 경우도 박스가 뭐, 그죠? 우리 뭐 제품은 3kg밖에 안 되는데 박스 무게는 한 15kg를 견딜 수 있는 박스로, 그죠? 무겁게 만들면 원자재 그만큼 많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박스에다 구멍 뚫으면 그만큼 원자재 덜 들어가겠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매 비용 8.5% 절감, 그죠? 경량화와 박스 측면에 공간 구멍 뚫어가지고, 그죠? 그리고 아까 했듯이 부동산 같은 경우엔 1층에 너무 로비가, 그죠? 공간이 남으니까 그 부분을 재임대 프랜차이즈 업체한테 줘가지고, 그죠? 연간 임대 비용의 15%인 2억 8천만 원 절감, 그죠? 기업 홍보 효과도 있고, 그런 식으로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사용 단계에서 이러한 비용 절감 방법을 좀 고민해 볼 수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처분 단계죠. 자산 처분 단계에서는 안 쓰는 자산은 뭐예요? 불용 자산은 부동산 남고 쓰고 있지 않다 부동산, 그럼 처분해야 되겠죠. 계속 고정비 나가고 있죠. 조세 공과금 계속 나가고 있죠. 자리 뭐 그러니까 불용 부동산 정의 안 쓴다 하면 그냥 처분하는 게 제일 낫죠. 마찬가지죠. 동산 자산 처분할 때도 단순히 무조건 폐기냐, 그건 아니죠. 자산의 성격에 따라 가지고 폐기가 적정한지, 아니면 그냥 중고로 매각할까, 그죠? 매각이 적절한지,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교보제로 활용하는 게 적정한지, 그죠? 아니면은 증여로 할 것인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자산의 처분도 좀 더 효과적으로 효율성을 끌어올릴 수가 있다. 그리고 마찬가지죠. 예전에는 무조건 갖다 내다 버렸죠. 무조건 갖다 내다 버렸지만 이제는 내다 버리지 않고 그걸 어떻게 재활용할 것인가, 그죠? 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해서도 이제는 고민을 하면 그만큼 비용 절감의 요소가 발생을 한다. 무형자산은 마찬가지죠. 안 쓰는 무형자산도 아까 했듯이 그냥 매각을 하신다든가 임대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비용을 창출할 수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보듯이 PLM 단계별로 총무구매 시스템이 되어 있다면, 그죠? 자산 취득, 자산 사용, 자산 처분. 그래서 특정의 자산이 여러분 그룹에 들어왔을 때, 사용할 때, 처분될 때 비용을 전부 다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PLM 프로세스가 완성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TCO까지도 뽑아낼 수 있겠죠. TCO, Total Cost of Ownership, 총 소유비, 그죠? 총 소유비 분석까지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총 소유비란 것은 그래서 취득 단계 비용, 그죠? 그리고 사용 단계 비용, 그리고 처분 단계 비용, 여기까지 다 고려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전체 비용을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구매에서도 요즘은 대형 자산 구매에서는 TCO까지 고려해가지고 하면 상당히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대체적으로 요즘 기존의 구매는 뭐죠? 자산 취득 단계만 들여다보죠. 자산 취득 단계, 즉 제조 가격이 얼마냐, 그 단가가 얼마냐, 그죠? 제조 단계만 들여다보죠. 만약 여러분이 대체적으로 우리 총무 쪽은 거의 다 문과니까 제가 예를 들어보자면, 만약 여러분이 복사기를 구매한다 합시다. 복사기를 구매한다고 하면은 일단은 예가 정하죠. 예전 가격 예가 정하고 나서 예가, 여러분이 만약에 복사기가 여러분 회사가 정하는 예가보다도 A 회사가 들어온 예가가 10%가 비싸요. 자, B 회사 들어온 예가는 여러분이 정하는 예가보다 B 회사 견적 입찰이건 뭐 2%가 비싸요. 자, C 회사가 들어왔어. C 회사는 여러분이 정하는 예가에다 10%가 싸. 마이너스 10%. 자, 우리 뭐요? 바로 C사를 구매하죠. 그러고 나서 윗선도 구매 잘했다. 싸게 구매 잘했다. 지금 보듯이 거의 우리 자산 구매는 취득 단계만 들여다보고 구매가 행해진다는 뜻이죠. 근데 자, TCO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사용 단계를 들여다본다는 뜻이죠. 이 복사기가 그룹에 들어왔을 때 A 복사기는 똑같은 분량을 찍는다 가정했을 때 1년에 토너를 1년에 딱 한 번만 바꿔주면 돼요. 근데 B사 복사기는, 근데 A사 복사기 아까 10% 단가 비쌌죠. 예가보다, 우리가 정한 예가보다. 근데 B사 복사기 우리가 정한 예가보다 2% 비싼데 1년에 토너를 4번을 바꿔줘야 돼요. 동일한 분량 찍는데. C사 복사기는 아까 단가는 10% 쌌죠. 근데 C사 복사기는 한 달에 한 번씩 바꿔줘야 돼요. 토너를. 자, 그리고 마지막 처분 단계에서 A사 복사기는 처분할 때 잔존가 5년 후 내용 수명했을 때 5년의 잔존 가치가 20%예요. 자, B사 복사기는 1%예요. 그냥 한 2% 합시다. 1, 2%. 자, C사 복사기는 오히려 폐기물 수리비 우리가 돈 줘야 돼요. 자, 이랬을 때 즉 사용 단계하고 처분 단계까지 들여다보면 뭐예요? 사실은 구매는 A사 복사기를 구매를 했어야 돼요. 근데 우린 전부 다 거의 대부분 지금 계속 하던 대로 그저 취득 단계에서 제조 단가가 어느 게 제일 싸냐, 취득 단계만 들여다보고 구매를 하고 있죠. 사실 그래서 TCO 같은 경우에는 대형 자산 같은 경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뭘 썼느냐에 따라서 수명이 확 달라지니까요. 그죠? 요 근래 비교해도 우리 뭐 BMW 전기차, 그죠? 한국산 배터리 들어갔다면 수명이 올라가겠죠. 근데 중국산 배터리 들어갔을 때 그렇게 대형 참사가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TCO 같은 게 대형이고 고액인 경우에는 그래도 TCO 검토해서 구매하면 상당히 그래도 어느 정도는 비용은 상당 부분 절감을 할 수가 있다. 근데 PLM이 안 돼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PLM 안 돼 있는데 어떻게 하지? 그럼 어떻게 돼요? 아까 얘기했었죠. RFQ로 활용하라고. RFQ를 요구할 때 RFQ에다가 여러분이 구매하는 제품, 그죠? 제품 있으면 그 제품에 대해서 상위 거기 그 원가 중에서 상위 5개의 부품에 대해서 수명, 단가, 그죠? 그런 부분을 적어달라 해가지고 RFQ를 요구하는 거죠. 그럼 각 업체가 비교되겠죠? 그럼 약간 PLM이 안 돼 있더라도 PLM 유사하게 TCO를 뽑아낼 수가 있다. 물론 소규모이고 그 소액 같은 경우 TCO 이런 것까지 하면 그죠? 아무 의미 없어요. 그 얼마 된다고 차이가, 그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TCO 단계에서 마지막 처분 단계에서도 항상 ESG 경영을 고려하라. 그죠? 자원순환의 개념에서. 자원순환의 개념에서 고려하면 그만큼 또 기존에 무조건 폐기물 그냥 돈 줘가지고 폐기물, 그죠? 업체한테 맡겨갖고 돈 나갔는데 그걸 우리가 어떤 식으로 최대한 활용을 한다면 폐기물 처리 비용을 그만큼 원가 절감시킬 수 있겠죠? 원가 절감시킬 수가 있고 동시에 또 사회적 기업으로서 ESG 경영에 부합하는 기업으로 좋은 이미지도 심어줄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돌이죠. 돌 같은 경우에는 파인애플 과육만 기존에 계속 그저 생산하고 껍질 다 버렸죠. 근데 이 껍질 부분 섬유 부분을 아나나스 아나마고 파트너십 맺어가지고 그죠? 이제는 그걸 직물로 재활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ESG 경영에 부합되고 그죠? 기업 이미지도 좋아지고. 우리 LG화학 같은 경우 그린 포트폴리오 있죠.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그죠? 폐기물을 기존에 매립하지 않고 이제는 재활용하는 국제 인증 획득했죠. 그래서 폐기물 매립 제로 인증. 그래서 실버 등급, 골드 등급, 플래티넘 등급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익산 사업장은 골드 등급, 그죠? 나주 사업장은 실버 등급 획득했죠. 그래서 폐기물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기존에 버리는 거에서 이제 여러분 업종마다 뭐 폐기물이 다양하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재활용할 것인가 그런 식으로 해서 또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도 있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간단하게 총무 프로세스별로 PLM 프로세스별로 일단은 구매 중심으로 해서 일단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을 좀 살펴봤습니다. 강의는 오늘 일단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유지영 소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첫 번째 세션 잘 들었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Q&A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강의 자료. 강의 자료는 우리 PDF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본 파워포인트는 아무래도 저작권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PDF로 변환해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가 그죠? 뭐 생산직은 아니니까 생산직은 아니니까. 근데 대체적으로 뭐 우리 총무 자산 관리 기준으로 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내용 연수 초과 자산 있죠. 내용 연수 초과 자산을 얼마만큼 더 오래 쓰느냐. 원래는 내용 연수 초과 자산은 비용을 다 털어버렸으니까 조직 차원에서 새로 사야 되죠, 그죠? 새로 사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그만큼 새로 안 사고 계속 재사용, 계속 연장해서 사용하는 부분만큼은 그룹에 그죠 도움이 된 거죠. 그러니까 비용을 창출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성과를 반영시켜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용수 초과된 자산을 얼마만큼 더 오래 쓰느냐. 그럼 1년 더 쓰고 있다. 그럼 거기에 따른 성과 얼마. 그죠? 2년 더 쓰게 했다. 그런 성과 얼마. 그런 식으로 퍼센테이지 배정한다든가 자산관리 중심으로 보면요. 그럼 아니면 뭐 법무팀 있다 하면 법무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또 뭐 외부에다 원래는 우리가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소장 쓰거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직접 그죠? 우리 법무팀 친구가 아니면 총무 담당 친구가 법대에 나와가지고 직접 하면은 그 외주 비용 그죠? 원래는 변호사 의뢰 비용 이런 부분만큼은 세이브 시켜준 거죠, 그죠? 그런 부분에서 물론 전액은 아니지만 왜냐면 월급 받으니까 그죠? 변호사만큼 비용은 아니지만 변호사 비용 한 5분의 2, 한 50% 정도는 기업에 공여를 한 거니까 그런 부분도 뭐 성과 기준으로 좀 집어넣고 각 업무별로는 약간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아니면 아예 그냥 전체 성과에서 생산직이 생산한 성과 매출의 생산직 성과 이런 것도 사실 우리가 그만큼 그죠? 베이스적인 지원했기 때문에 원활하게 그 생산에만 매달릴 수 있는 거고 그죠? 그래서 영업도 그렇고 다른 팀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원팀은 그냥 일정 다른 타 곳에서 발생한 매출의 특정 퍼센테이지 그 퍼센테이지 이제 뭐 오너의 그 마인드에 따라 다르겠죠. 뭐 특정 퍼센테이지 부분을 성과 경영지원팀의 성과금을 일률적으로 그냥 책정하는 거 그럴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내년에 KPI 설정이 있는데 담당자가 저 혼자라서 모든 걸 하기가 너무 벅찹니다. 혹시 최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항목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내년에 KPI 설정인데 KPI 근데 지금 담당하신 업무가 어떤 업무인지에 따라 가지고 그죠? KPI가 여러 가지 달라질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 뭐 오늘 총무 구매니까 구매 중심으로 총무팀 중심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총무팀 중심으로 한다면 일단은 총무 PLM 프로세스부터 제대로 세팅시켜 놓으십시오. PLM 프로세스부터 그러니까 자산이 그룹에 들어온 단계, 사용한 단계, 처분한 단계 이 3단계까지 적어도 우리가 규모가 큰 사건에 추적 관리 가능한 시스템 그래도 나중에 TCO까지 뽑아낼 수 있는 시스템 정도는 어느 정도 좀 갖추어 놓기를 바랍니다. 대신 이거는 한 방에 하긴 어렵습니다. 규모가 뭐 기업 자산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은 첫 해에는 아니면 6개월 정도는 그냥 소수 품목으로 먼저 하십시오. 소수 품목으로 아니면 그 아까 얘기했듯이 자산 등급 구분해서 1급 자산 위주로 그래서 소수 품목으로 하면서 관련 규정이나 관련 서식이나 이런 부분을 세팅하십시오. 절차랑 이런 걸 세팅하시면은 좀 더 그런 식으로 해서 다시 다음 6개월에는 다시 또 그 부분을 2급 자산을 확장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그래도 조금은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겁니다. 일반적인 회사 기업이 직접 구매 간접 구매 비율을 몇 대 몇 정도로 가져가고 있을까요? 요거는 저보다는 아무래도 다음번 강의하시는 선생님께서 훨씬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게 직접 구매 간접 비율을 이게 특정화시킬 수 없는 표준화시킬 수 없는 게 업종이 워낙에 다양하니까요. 제조 업종하고 연구 업종은 또 확 틀리니까요.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예. 예. 첫 번째 세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혹시 그 비용 절감 관련해서 더 질문이 있으시거나 하신 분들은 저희가 추가 메일을 주소를 드릴게요. 다시 뭐 좀 더 저희에게 또 질문 주시면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두 번째 세션으로 진행해 볼 텐데요. 캐스팅앤의 이규원 부사장님께서 좀 더 실습 실질적인 내용을 다뤄주실 거예요. 플랫폼을 활용한 업무 효율화 및 비용 절감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캐스팅의 이교원 부사장입니다. 저희들 화면에 보면은 간접 구매 혁신이라는 그 제가 2016년도에 발간한 책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6년도에 무슨 목적이 있어서 사실은 발간을 하긴 했습니다만 지금은 거의 절판됐습니다. 그때 만든 책 자체가 한 3천 권 정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뭐 일부 좀 사실 분들은 사시고 아마 지금은 진행하시면 그냥 헌 책들밖에 없을 텐데 그래도 제가 쓴 책이라서 이 부분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고 진행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간접 구매라는 것을 처음에 한국에 도입을 하고 나서 어떻게 진행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제가 직접 경험했던 것을 뭐 그렇게 많은 페이지는 아닙니다. 한 200페이지 정도 그렇게 해서 했던 그 사례를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약간 한 십몇 년 전으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시작을 하게 된 배경은 저는 LG전자에서 한 26년간 근무를 하고 퇴직을 2017년도에 했습니다. 그 전에 2008년도에 했던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저는 88년도 LG전자 입사를 하고 나서 계속 구매만 쭉 했습니다. 좀 전에 그 이중현 시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직접 구매, 간접 구매 이렇게 했지만 저는 이제 직접 구매를 한 거죠. LG전자에서 하는 그런 제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품이라든지 원재료를 구매하는 그런 업무를 창원 공장부터 시작을 해서 본사에 있는 전략 구매까지 쭉 그 구매만을 쭉 한 길로 걸어왔었는데 2008년도에 총무팀을 대상으로 진단을 했습니다. 그 업체 선정이라든지 가격 조건 이런 것들을 회사의 그 감사팀이 들어가서 어떻게 가격 결정이 되는지 이런 걸 봤더니 실제로 총무했던 그런 공장들이 한 6, 7개 있었는데 서로가 똑같은 부품을 서로 상이하게 단가를 그렇게 결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난 이후에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당시에 LG전자 그 CEO께 보고를 드리면서 여기에도 구매 전문가가 좀 들어가서 실제로 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총무가 하는 그런 일들이 아마 간접 구매일 텐데 거기도 프로세스를 좀 직접 구매처럼 뭐 좀 받아서 좀 하는 게 좋겠다. 그냥 총무가 그냥 뭐 알아서 사거나 또는 우리가 간접 구매라고 하는 부분도 꽤 금액이 좀 있을 텐데 전체도 한번 조사를 좀 해봐라. 그런 게 이제 저한테 타스크로 떨어져서 제가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전에도 연구실 쪽에 제가 한번 감사를 했었는데 또 비슷한 사례들이 좀 있어서 연구실을 진단을 하고 거기 연구실에 구매팀을 만드는 경험이 좀 있고 서비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디자인 센터도 그렇게 구매팀을 만들고 나서 원가 절감도 한 5% 하면서 구매팀도 만들었던 그런 사례가 있어서 이번에 그러면 총무팀도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타스크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이 부분에 이제 팀을 만들기를 했는데 전체 한 12명 정도로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시점을 한 2008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한 3, 4개월을 좀 하자. 그렇게 만들어서 시작을 했는데 일단 그때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때 타스크 이름을 머니룸이라고 정했더라고요. 뭔가 좀 흐트러진 구매를 좀 이렇게 한쪽으로 모으는 통합 구매 형태로 좀 만들겠다라고 해서 머니룸이라는 그렇게 명을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름 프리타스크를 한 달 정도 하고 본타스크를 석 달 정도를 하고 12명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뭐 저희 방법은 뭐 딴 건 없었습니다. 뭐 프리타스크 할 때는 여러 가지 컨설턴트를 가지고 어떻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가라는 그 방향성을 좀 설정을 하고 본타스크 3개월 할 때는 각 공장에 있는 구매팀 사람들을 다 모아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렇게 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구매 활동도 하면서 쭉 진행을 했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세부 조직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그 구매 CPO 밑에다가 직접 조직을 만들어서 타스크를 해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했고요. 여기에는 시스템도 좀 준비를 좀 하고 컨설턴트도 좀 만들어서 12명 정도로 해서 한 3개월 정도 타스크를 하면서 한 연간 절감액을 한 300억 정도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어차피 뭐 타스크를 했던 그 목적 자체가 원가 절감하자고 만들었기 때문에 한 12명이 모여서 뭐 여러 가지 분석도 좀 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야 갈 것인가에 대한 설명도 좀 하고 컨설턴트한테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도 좀 내라 그러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쭉 하면서 굉장히 놀라운 사례를 발견을 좀 했는데요. 뭐냐면 저희들 300억은 어차피 초무구매만 준비를 해서 절감을 해서 300억 정도를 만들었는데 문제는 전체의 금액이 얼마가 있는지를 잘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접 구매 부분이 얼마가 있는지를
실제로 조사를 했던 작업이 좀 있었는데요. 굉장히 놀라운 그 결과가 좀 있었습니다. 책에도 다 소개를 해드렸는데 제가 이거를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된 계기 자체가 그 당시에 2008년도 말에 IBM이라는 그 글로벌 회사에서 외국인 CPO가 이제 저희 부사장으로 제 위에 오셨거든요. 그분이 초창기에 이런 타스크가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해드렸더니 저에게는 그러다고 이거가 아마 곧 굉장히 혁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다. IBM의 경우도 1990년대 중반에 실제로 이러한 활동을 해서 굉장히 그 효과를 많이 봤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자기가 한번 저 보고서를 보고 이제 앞으로 트렌드를 조금 해줄 테니 한번 뛰어들어 봐라. 그리고 금액은 본인이 이제 IBR 자료를 보니까 적어도 우리나라 금액으로 한 10조 정도는 있을 거라고 아예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럴 리가 있냐. 제가 전체로 구매하는 게 38조인데 도대체 간접 구매 금액이 10조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나오느냐. 그래서 일단 저보고 한번 회계 자료를 한번 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컨설턴트를 데리고 그 작업을 먼저 했었어요. 회계 자료를 다 전부 다 체크를 하고 봤더니 놀랍게도 11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그 11조가 다 어디 있는지 봤더니 총무가 다루는 비용은 그 중에서 한 몇천억 정도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는 전문팀들이 다 다루는 거예요. 물류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부서들이 다 이렇게 다루는데 문제는 그 어느 것도 계약을 그렇게 상세하게 하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이제 구매 관점에서 그런 간접 구매를 이렇게 봤는데 분명히 업체하고 같이 계약을 하고 계약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부서인 경우에는 계약서를 만들지도 않고 또 어떤 부서인 경우에는 굉장히 좀 부도덕한 그런 행위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보고를 드리면서 이거 참 큰일 났습니다. 이거를 실제로 좀 정리를 좀 하지 않으면 우리 회사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사실 12명으로 타스크를 진행했다가 약 20명 정도로 타스크를 다시 짰습니다. 그래서 다시 짜서 올해 제가 보니까 쭉 그동안 한 10조를 들여다보니 제가 직접적으로 핸들링 할 수 있는 건 한 3조 정도는 되니까 요걸 필두로 해서 1년에 그 당해년도 2009년도에는 한 1조 그다음에 한 2조 3조 이렇게 늘려가면서 절감을 하겠다고 플랜을 내고 타스크를 이제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이렇게 세트로 좀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 새로운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구매 정책이라든지 규정이라는 게 좀 필요할 것 같다. 왜 그러냐면 기존의 직접 구매 부분은 이미 ERP라든지 이게 잘 갖춰져 있어서 사실은 시스템에 의해서 구매를 하게 돼 있죠.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구매하는 친구들이 인원수가 한 1,500명 정도 돼요. 근데 이 간접 구매 부분에 인원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든지 이런 새로운 구매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규정도 있어야 되고 프로세스도 만들어야 되고 특히 시스템을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고민스러웠습니다. 실제로는 타스크를 하라고 진행을 했지만 시스템 없이 그냥 이메일로 구매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시스템을 급하게 좀 만드는 작업도 하고 이렇게 해서 병행을 쭉 하면서 진행을 하다가 제가 플랜을 냈습니다. 한 25명 정도로 해서 2009년도에 한 1,000억 정도 절감을 하겠다. 기존 300억 말고 1,000억 정도를 절감을 1차 년도에 하겠다고 플랜을 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승인을 받고 타스크를 진행하려고 딱 하던 차에 그때 아주 놀라운 일들이 생겼어요. 2008년에서 9년 사이에 글로벌 리세션이라고 우리로 보면 약간 공황이 좀 왔었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침체기에 막 가면서 매출액도 많이 줄어들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제한테 목표가 1,000억이 아니라 3,000억이 떨어진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혹시 이쪽 분야도 한 3,000억 정도 절감이 안 되겠냐. 그러면 직접 구매 금액하고 전체적으로 해서 대대적으로 좀 LG전자는 좀 다른 방향으로 좀 이렇게 이야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게 이제 이 내용인데 그 당시 그 그때 부회장께서는 이제 인터뷰까지 하시면서 우리 그 LG전자는 앞으로 불황에 대한 극복을 구매로 좀 하겠다라고 그렇게 어나운스를 하시고 이제 매출하고 영업이익하고 그다음에 우리 구매에 대한 어떤 분야를 좀 혁신을 시키면서 이 부분을 좀 강화하면서 절감을 하겠다. 그게 이제 사실은 LG전자에서 했던 이 간접 구매에 대한 혁신의 시작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서 25명 정도 되는 사람 갖고는 사실은 1,000억 하기도 벅차서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3,000억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래서 사람을 달라 그랬죠. 처음에 제가 찔렀던 그 사람이 한 200명 정도 된 것 같아요. 200명 정도 주세요. 저는 안 줄 줄 알았죠. 근데 그때 LG전자의 상황 자체가 굉장히 급박했기 때문에 각 조직에서 사람을 다 차출을 해서 150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50명 전혀 구매를 하지 않았던 150명을 받아서 간접 구매라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이제 플랜을 굉장히 좀 짜야 됐죠. 다시 컨설턴트 좀 불러서 플랜을 쭉 짰습니다. 그 플랜을 짰던 게 이제 이런 이야기였었어요. 일단 물량 통합을 한다. 그리고 간접비에 대한 어떤 절감을 할 텐데 이 대상 금액은 SG&A 저희들로 이야기하면은 일반 관리비에 대해서 보겠다. 그래서 좀 전에 그 이중현 실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직접 구매와 간접 구매의 차이는 사실은 그 회계 계정을 좀 보고 정리를 해야 돼요. 그냥 내가 직접 사니까 직접 구매고 간접적으로 사면 간접 구매가 아니라 회계 계정을 보면 직접 구매비에 들어가는 거, 간접 구매비에 들어가는 거 그렇게 나눠져요. 그러면 저희도 회계 계정에 보면 거의 대부분이 SG&A 그러니까 일반 관리비 비용과 연구 비용 또는 서비스 비용 또는 제조 간접비에 해당하는 게 그 간접 구매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구매 활동을 하는 거죠. 그동안에 LG전자는 이쪽 부분에서는 구매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팀을 만들어서 한번 보겠다라고 이야기한 거고요.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좋았던 사례는 뭐냐면 저희 그때 LG전자가 제가 최초로 했었다 그러면은 굉장히 힘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 그때 오셨던 IBM에 오셨던 탐 린턴 부사장께서 1990년대 중반에 일을 해보셨다고 하니 그러면 제가 IBM에 가서 좀 체크를 좀 하겠다. 그래서 IBM에 사실은 본인의 이제 그 친분을 이용해서 IBM에 했던 그 시스템을 확 열어줬죠. 그래서 IBM은 과연 어떻게 구매를 하고 어떻게 조직을 갖고 있고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는지를 다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제가 일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사람을 한 200명을 주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150명을 받았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다 구매를 했던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잔물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150명에 대해서 어떻게 트레이닝을 시킬 건가 해서 여기도 돈을 많이 들였죠. 약 3주간 숙박을 시켰습니다. 숙박 교육을 해서 구매 전문 교육을 약 3주 정도 시키고 그리고 그분들께 한 반 정도는 해외로 보냈습니다. 왜 그러냐면 LG전자가 이미 글로벌 회사였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각 공장들에 대한 간접 구매 금액도 꽤 많았는데 그 당시에는 이 ITA 좀 한계 때문에 직접 가서 확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회계에 대한 부분도 교육을 시키고 이 AP 데이터라고 그러죠. 이 지출 분석을 하는 방법을 잠깐 가르쳐드리고 다 해외로 다 보냈었어요. 그래서 약 반 정도는 해외에서 활동을 하고 약 반 정도는 지금 여러 가지 국내에 있는 것들에 대한 계약 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쭉 하면서 사실은 이 타스크 기간이 이제 진행을 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타스크 기간 동안에 약 한 2천억 정도 절감을 한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2천억 정도 절감이 됐고 그때 목표는 그때 CEO께서 제게 3천억을 줬기 때문에 마지막 12월 달에 얼마큼 절감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사실은 2천억밖에 못했습니다라고 설명을 했더니 뭐 약간 좀 노려보시더라고요. 왜 3천억 하랬는데 2천억밖에 못했냐 이렇게 이야기하시길래 곧 2개월 있으면 3천억이 달성됩니다. 지금 막 피치를 올렸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살짝 넘어간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때 절감률을 보니까 한 15%에서 20%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 LG전자가 국내에서 그러니까 한국에서 했던 최초의 간접 구매 활동이어서 저도 굉장히 기억에 좀 많이 남고 해서 이 내용을 조금 기억하고 있다가 2016년도에 그 간접 구매 혁신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들을 사실은 집어넣었던 거예요. 그 이후에는 제가 이제 타스크 활동도 하고 1년치는 제가 같이 일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분이 좀 받아서 나머지 한 3년을 쭉 했었습니다. 그때 그래 했던 거는 어쨌든지 그 부분이 이제 정규 조직화가 됐죠. 결론적으로는 그건 한 번 하고 헤어질 부분은 아니었었어요. 이 구매라는 활동이 1년 정도 하고 나서 다시 2년 차에 보면 다시 또 그 리바이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계약을 다시 점검을 해야 됩니다. 또한 또 새로운 어떤 아이템들이 계속 생겨나기 때문에 또 그런 요청을 받아서 뭔가를 해야 되고 하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저는 이제 GPS라고 합니다. 제너럴 프로큐먼트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그 제너럴 프로큐먼트 시스템을 0.5 버전에서 시작을 해서 그 다음 되신 분이 이제 그 시스템을 발전을 시켰죠. 그게 제가 정리했던 거 보면 2012년도까지는 이제 정리를 했었습니다. 이때 저는 이제 2009년, 2010년까지 거기서 일을 하고 그 다른 제 후임이 이제 2011년, 12년을 했었는데 매년 나름 괄목할 만한 성과를 좀 이뤘었어요. 뭐 아이템도 점점 증가를 하고 약 처음에는 이제 제가 150명에서 정규 조직화를 시키고 사람이 좀 중과가 있습니다만 해외에 있는데도 이제 그런 임원 조직도 만들고 그리고 시스템은 점점 GPS 0.5부터 시작해서 1.0, 뭐 2.3.0 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 시스템 만드는데 그건 한 30억에서 50억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이 시스템도 이게 점점 고도화를 시키니까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걸 쭉 보면서 야 이거를 꼭 LG 전자만 하면 되겠냐 해서 사실은 제가 다른 조직에 있다가 다시 2013년도 14년도에 다시 LG 전자의 구매팀 요 일반 구매팀으로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그때 또 떨어진 게 LG 그룹 내에 좀 전파를 좀 해라 이 내용을 LG 전자만 할 게 아니라 그냥 여러 회사들이 있지 않냐. 그래서 맞죠 뭐 그래서 그 회사들의 이제 사람들을 3명씩 차출을 해서 이 활동들에 대한 설명을 좀 했습니다. 그렇게 했던 결과가 굉장히 놀라운 건데 어쨌든 품목은 LG전자가 했던 품목을 쭉 정리를 해서 이 회사들에게 접목을 시켰죠. 저희 단가라든지 프로세스를 이렇게 해서 옆에 들어가 있는 숫자들이 절감률입니다. 최대 90몇 프로도 있고요. 30%, 20%도 있고 이게 사실은 뭐 이걸 보고를 드릴 때 이게 가능한 숫자냐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그러냐면 한 번도 구매가 들여다보지 않았던 숫자였기 때문에 구매가 나름대로 종합 구매를 해서 입찰하고 비딩하고 뭐 그 역경매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결과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게 2016년도에 그 여러 패밀리들에게 이걸 가르쳐 주면서 그 GP팀을 각 그룹 사이에 다 만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은 LG 그룹 내에 이런 GP 관련된 커뮤니티 조직이 있어요. 구매팀이 만나는 어떤 정기적인 회의체도 있고 각 시스템도 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저는 이제 퇴직을 사실은 했는데 저는 이제 가지고 있던 생각이 이렇게 나름대로 구매 혁신하는 거를 좀 바깥에도 좀 알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을 또 시스템도 같이 만들어야 되겠고 그런 걸 하면서 이제 사실은 갖고 있다가 지금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같이 캐스팅에 내서 이제 그런 사업을 이제 이어서 사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이제 총무 쪽 구매를 하시는 분께 먼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총무 구매가 간접 구매 전체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 부분을 하시겠죠. 제가 볼 때는 한 10에서 20% 정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나머지 부분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그래서 이 간접 구매 부분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간접 구매 혁신이라는 제가 만들었던 그 책에 대한 간략한 내용들을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 내용은 혹시 더 상세히 좀 알고 싶으면 다시 좀 연락을 드리면 제가 책 원본은 갖고 있으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워드를 만드는 자료를 뭐 공유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간접 구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전체적으로는 간접 구매 혁신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지출 관리 그리고 간접 구매 혁신 어떻게 할 거냐는 그 이야기 그리고 솔루션에 대한 이야기. 오늘은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처음에 간접 구매가 뭔지에 대해서 정의를 좀 하면서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접 구매와 간접 구매는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저희들이 그 제조 쪽 하는 데는 그 제조 판매를 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사는 게 있죠.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품들이라든지 그런 거는 다 직접 재료비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회계 계정으로는 원재료비로 아마 체크가 될 거고요. 그리고 사실 이건 업종들이 다 다양하기 때문에 그 품목이나 이런 것도 다 다를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이 직접 재료비는 그 회사에 있어 갖고는 굉장히 중요한 물건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걸 어떻게 잘 사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비즈니스가 성패가 결론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인 경우 이 직접 구매는 구매팀이 합니다. 그래서 구매팀이 전문 조직 하에 아주 전략적으로 그리고 그게 고도의 어떤 전략을 쓰면서 하시기 때문에 뭐 매번 거기에 대한 챌린지도 받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이 직접 구매 분야예요. 근데 이게 인다이렉트를 하는 간접 구매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판매용이 아니고 그냥 회사 생활에 쓰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회계 계정에는 판매 관리비와 연구비 뭐 이런 쪽에 다 포함이 돼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사실 언뜻 보면은 야 그러면 MRO 아니냐? 그 MRO를 하는 뭐 아이마켓 코리아나 뭐 서본이나 이런 회사 아니냐? MRO 업체들 많죠. 그래서 그런 거 아니냐 하는데 그 부분은 또 이 간접 구매 전체를 보면은 한 5에서 10%밖에 안 돼요. 그리고 저는 그래서 사실 쉽게 설명을 좀 하면 용역과 서비스에 대한 구매가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회사가 사실 운영을 하다 보면 그런 물건에 대한 구매도 있지만 실제로 서비스도 이용을 해야 되고 용역도 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다 망라해서 이거를 저희들이 간접 구매라고 그렇게 칭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조금 보시면요. 간접 구매를 한번 그러면 품목별 그걸 보시죠. 예, 잠깐만요. 예, 이렇게 한번 회계 관점에서 한번 보시죠. 제조원가와 그 기간 비용이 있는데 제조원가에 직접에 대한 것 중에는 제조 간접비에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SG&A에 판매비, 뭐 일반 관리비 이런 거에 들어가 있는 게 주로
간접 구매의 범위고 품목은 여러분 들어보시면 알 겁니다. 뭐 IT도 있고요. 총무가 쓰는 부형도 있고요. 그리고 MRO도 당연히 들어있죠. 이러한 품목들이 다 간접 구매에 해당된다. 근데 다만 이런 것들이 현재 구매 관점에서 들여다보기는 조금 힘들지 않았겠냐. 그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의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분야가 있어요. 한 분야가 뭐냐면 주로 이 간접 구매는 누가 구매를 하냐면 총무팀이 다 하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각각의 필요 부서에서 예산을 가지고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산에 관리할 때 보면 연에 한 번씩 굉장히 힘들죠. 얼마를 달라. 작년에 얼마를 썼으니 올해는 얼마를 달라. 그럼 예산을 줘요. 그러면 거기에서 예산을 잘 썼냐 안 썼냐는 거는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산을 잘 써서 그 부서가 일을 잘했으면 잘한 거야. 그리고 끝나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면 구매를 요청하는 사람과 구매를 실제로 행하는 부서가 같은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SOD 컴플릿이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구매가 리스크를 다루면서 직접 구매 부분은 다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직접 구매 부분은 사용하는 데는 생산이 하죠. 왜냐하면 그리고 구매를 하니까 구매에서 발주를 할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받는 거는 자재에서 받아요. 그리고 돈은 회계에서 지불하기 때문에 직접 구매 부분은 SOD가 딱 나눠져 있습니다. 한데 요 간접 구매는 다르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사례가 이런 겁니다. 우리가 구매를 하다 보면 네 가지 액티비티가 있습니다. 구매 요청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업체 선정과 가격 결정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검수 및 입고를 처리하시는 분이 있고 대금을 주는 네 가지 액티비티가 있는데 대부분에 보면 저도 LG전자의 케이스를 보니 약 77%가 11번 케이스에 있더라고요. 그 해당되는 부서에서 자기가 필요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그리고 검수 입고를 직접 하고 돈을 사인을 해서 직접 드리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구매에서 이야기하는 리스크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업체를 대충 만들어 가지고 허위로 검수 입고를 하고 대금 지불을 해서 줘도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던 사실은 디자인 센터라든지 연구소라든지 이런 데서 봤던 여러 가지 감사 사례들이 사실은 11번 케이스에서 다 발견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걸 본 이후로는 이 간접 구매 부분도 전문 인원을 들여서 해라. 그리고 분리시켜라라고 계속 어나운서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좀 분들이 좀 야 그런 인원이 어디 있냐 그런 인원을 들면 그래서 사실은 LG전자의 그때 인원들도 사실 150명 넣어가지고 정규 인원을 한 8, 90명을 앉혔거든요. 근데 한 인원당 약 200억 정도를 관리를 해요. 그래서 회사의 규모나 이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좀 큰 간접 구매 금액은 전문 구매팀이 있어야 된다. 전문 구매인이 그렇게 제가 레커멘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윗분들에게 이야기하면 갈라야 되겠다고 많이 해요. 그래서 여기 총무구매로 아마 계신 분들도 실제로 좀 전에 있는 그 고정자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당되는 부서에서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 생산 기술부서에서 직접 뭐 장비를 사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말씀을 드려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뭐 스펙이라든지 RFQ라든지 이런 거는 그 부서에서 하지만 실제로 계약을 관리하고 실제로 사주고 하는 거는 뭐 총무구매에서 하겠다든지 뭐 그렇게 사실은 이야기하실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은 이제 이 간접 구매에 대한 저희 액티비티 그리고 얼마나 되느냐 하는 거는 산업별로 좀 다르게 보입니다. 이 부분은 어디 자료에 있던 걸 조금 발췌를 했는데요. 실제로 업종별로 좀 다르고요. 15%에서 약 매출 금액입니다. 15%에서 27% 정도까지 서로 간접 구매 금액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 구매 절감에 대한 그 변화입니다. 매년 보면은 2009년도부터 물가 절감이 비용 절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면은 2009년에 제일 높이에서 쭉 내려오긴 했었어요. 내려오다가 우리가 코로나를 맞았을 때 그 해에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무런 데이터도 없긴 한데 그렇게 하면서 거의 그 체크가 안 되다가 요 최근 들어서 계속 또 올라가요. 비용 절감이 참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 가만히 보니까 2009년도에 그때 글로벌 리세션이 있었을 때 그때 비용 절감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요새도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비용 절감 하시는 대표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거 보면 또 굉장히 이제 세상이 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타이밍이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비용 절감을 모티브로 해서 저희들은 이런 플랫폼 사업을 좀 하자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에 지금 캐스팅앤이 진행을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쨌든 이거는 중요하다. 근데 다만 이제 이 부분은 그런 거예요. 직접 구매는 ERP에서 다 있기 때문에 데이터들이 다 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구매에 대한 데이터는 바로 엔간한 기업들은 그냥 뽑아서 드릴 수 있어요. 어떤 업체에서 어떤 품목을 어떻게 산다라는 게 다 나오긴 하지만 이 간접 구매를 얼마나 삽니까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있는 거는 그냥 회계 계정에 얼마 씁니다 정도밖에 없어요. 품목을 못 만듭니다. 웬만한 기업에서. 왜 그러냐면 어느 집에 얼마 돈주 실적만 있기 때문에 그냥 어느 집에서 산 실적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품목을 얼마의 단가로 샀는지는 알 수가 없죠. 그렇다고 또 그거를 전부 다 물어보기에는 그 양이 방대해가지고 분석조차가 상당히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물어본 상황이에요. 역시 이 매버릭 그 스펜드라고 하는 게 이 간접 구매 부분은 이 소위 말해서 알 수 없다 이거죠. 그냥 비통제된 금액으로 산다는 게 그냥 업계의 공통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미국도 현재 마찬가지. 미국도 지금 간접 구매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한국은 이제 막 태동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찌됐든지 간접 구매에 대한 관리 현황은 지금 엉망진창이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좀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기회를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나 이제 저희들 원가 절감 측면에서 보면은 그 직접 재료비는 워낙 계속 매년 절감을 절감하자고 하도 하는 바람에 요새 그 저쪽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 마른 수건을 짜도 나오는 거죠. 별로 안 나와요. 근데 짜도 그렇게 안 나오는데 저는 이 간접 구매 부분은 이 오렌지에서 즙 짜는 거하고 비슷해요. 바로 쫙 짜면 1년에 한 10% 정도 절감합니다. 전체 금액 그 간접 구매 금액. 그게 이거는 제가 혼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잠깐만요. 잘못 이게 제가 혼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는 LG전자에서 경험을 한 게 15%에서 20%였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지금 맥킨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레퍼런스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자료들을 요새 막 이렇게 보니까 옆에 있는 거는 아예 그냥 공인되어 있는 레퍼런스예요. 전문 서비스는 10 내지 15%, 그다음 시설 관리는 5 내지 10%, IT 서비스는 5 내지 20%. 이렇게 절감이 다 가능하다라고 레퍼런스에 나오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이제 손을 대면 이만치 절감이 가능하다. 다만 이제 누가 할 거냐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다 하면은 절감이 되는 거는 확실한데 그만한 이제 리소스를 투자하면서 할 거냐 그렇지 않겠느냐 이제 그것만 사실은 남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게 레퍼런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대시면 10 내지 15% 20%씩 절감을 한다 1년 차에. 그리고 방법은 뭐냐 통합으로 해서 할인을 받거나 그다음에 본인이 그 거래하고 있는 업체를 고급 기업을 한번 정리하거나 그리고 하다못해 지금 가지고 있는 계약 내용을 한번 보거나 그러면 절감 포인트를 찾는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렇게 좀 진행을 하셔야 되지 않겠냐라고 제가 제안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분명히 저희도 업체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거나 뭐 새로운 어떤 리소스를 찾을 때 그럼 뭘 갖고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은 이제 분석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해당되는 회사가 도대체 얼마만큼의 간접 구매 비용을 쓰고 있는지를 한번 보자라고 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셔도 돼요. 회사에 있는 ERP를 한번 들여다보시면 좀 전에 이야기하는 SG&A에 대한 전체 금액은 나옵니다. 그 전체 금액이 어떤 회사에게 지불됐느냐 정도는 나오는데 어떤 품목을 어떻게 쓰는지는 아마 안 나올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게 분석이 돼야 되는데 그리 되면 어느 업체에 들어가서 야 당신들에게 어떤 품목을 이만치 샀는데 요거 이제 앞으로 늘어날 거니까 더 이렇게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문제점이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전문가도 없고 그리고 ERP에는 지불 정보만 있죠.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또 여러 부서에 다 걸쳐져 있기 때문에 누가 하는지도 잘 모르죠. 그래서 주변에 우연히 이제 어떤 그룹에서는 전문가를 찾았어요. 그래서 분석을 하자 해서 2, 3개월 동안 열심히 분석을 해서 드렸어요. 그럼 보고 한번 하고 조금 하다가 그냥 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책의 앞 말미에도 있지만 데이터를 먼저 있어야 돼요. 간접 구매는 데이터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고 사실 데이터가 있으면 사실 이제 측정할 수 있겠죠. 측정할 수 있으면 관리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으면 혁신할 수 있다. 이제 이 부분은 피터 드러크가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데 뭐 요새 이렇게 들여다보면 피터 드러크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이 내용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뭐 어떤 일을 할 때는 먼저 현상을 데이터를 잘 산출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실제로 이런 카테고리별로 구매 품목까지 사실은 나와줘야 구매 계약하고 예산 통제까지 사실은 다 가능할 텐데 이 분야에서 보통 못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하려고 제가 사실은 오늘 좀 말씀드리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럼 제가 이제 어떻게 했느냐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그래요. 이 부분을 웬만한 컨설턴트에게 이야기하면은 그거 힘듭니다. 완전히 수작업으로 엑셀을 들여다보니까 눈이 다 빠질 것 같고요. 그래서 하다 분석하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는 컨설턴트 분이 꽤 많아요.
저도 그랬고요. 저도 처음에 컨설턴트 세 분을 가지고 LG전자에는 340만 건인가 그거를 분석을 했었어요. 3개월을 분석을 해서. 근데 그 컨설턴트들은 꽤 돈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분석을 하는 것조차도 한 1억에서 2억 정도 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렇게 하자. 간접 구매가 우리가 기본이 있으면 품목 분류를 먼저 좀 해야 될 거고, 그러면 이 품목 분류를 할 수 있게끔 빅데이터 분석법을 해서 뭔가 하자. 그래서 돈을 좀 들이지 않으면서 분석하는 방법을 만들어내면 어떻겠냐.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을 저희 회사에서 조금 만들어냈죠. 그래서 이거 방법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데이터 소스라는 건 ERP에 있는 거고요. AP 데이터를 갖고 오죠. 그리고 AP를 보면 협력회사 정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법인카드 실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COA의 회계 계정이라는 게 있을 거고요. 그걸 이제 간접구매 지출부서 엔진이라는 데 집어넣어서 분류 체계를 분류하는 겁니다. 1번 공급사를 보면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업체는 그 품목을 공급하는 업체예요. 그럼 한 품목일 때 제일 좋아요. 그러면 그 업체에서 공급하는 거는 그 품목이겠죠. 그다음 두 번째, 그 업체를 알고 회계 기준을 알면 또 품목이 결정이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 두 개의 로직에 의해서 또 만들어질 수 있죠. 그리고 법인카드에 보면 업체가 있으면 그 업체의 업종 업태 분류가 돼 있어요. 그럼 업종 업태를 보면 또 나름대로 품목화시킬 수 있는 게 있어요. 요 세 가지를 가게 되면 조금 할 수 있는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집어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실제 사례인데 LG전자에 있는 큰 데이터를 이렇게 나눈 거예요. 몇 조 있는 거를 실제로 뭡니까 이렇게 그 간접 구매 대상이 되냐 안 되냐, 그리고 그 중에서 절감이 가능한 품목이냐 아니냐. 그래서 법인카드 전표부터 해서 여러 시스템을 조금 전에는 그런 로직으로 다 나누어서 계산을 해보니 분류가 되더라,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과거에는 엑셀에 집어넣어서 열심히 했었는데 지금은 엑셀에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챗GPT도 있고요. 여러 가지 분류를 잘하는 여러 가지 엔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저도 이제 2013년도에 이거를 LG 그룹에 같이 하면서 사실은 그때 처음에 이 분석을 할 때는 그냥 일반 PC에는 안 돼서 LG전자에 있는 슈퍼컴퓨터를 썼었어요. 그렇게 해서 로직을 다 만들었었는데 이 세상이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2024년도 지금은 굳이 그렇게 안 써도 된다. 그러니까 챗GPT에 있는 여러 가지 로직을 좀 활용을 해서 제가 알고리즘을 같이 만들었죠. 그래서 아주 심플하게 형태소 분석에 의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마지막에 70% 정도는 70% 정도는 그냥 조금 전에 있는 그 분석에 의해서 분류가 됩니다만 마지막 한 30%가 이게 분류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ERP에 있는 적요란이 있어요. 어떤 물건을 사게 해주니 품위를 보통 하시잖아요. 그 품위 내용이 보통 들어가 있어요. 그 품위 내용을 그 문자를 다 분해시켜 가지고 빅데이터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확률법에 의해서 어떤 품목이라고 세팅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는 다 사람이 해야 될 때에서 시간이 많이 듭니다만 지금 그렇게 해서 저희 회사는 한 대기업 한 20개 정도를 현재 분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빅데이터를 어느 정도 완성을 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데이터를 갖고 오면 한 하루 정도면 그냥 다 분석이 돼요. 웬만한 기업들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를 저희 쪽 그 기준은 진짜 돈 받을 생각이 아니라 진짜 필요하다면 줘봐라, 분석해 줄게. 그냥 지금 그렇게 해서 비즈니스 할 생각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분석이 돼야 뭐 혁신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서 분석을 한다. 그래서 그 알고리즘을 지금 저희 회사가 갖고 이 비즈니스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그러면 분석은 됐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분석이 되면 품목으로 다 나와주면 그럼 알아서 할 게 아니라 그걸 누가 이제 할 거냐가 중요하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조모팀에 이 품목을 하셨던 분은 뭐 전문가시겠죠. 그 품목에 관한 한. 근데 그 품목이 한 300개쯤 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그런 전문가가 있는데 도움을 좀 받으셔야 될 거고, 그리고 만약에 솔루션이 있다면 또는 플랫폼이 있다면 너무 좋겠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이건 정말 필요한 게 좀 있는데, 이 간접구매 혁신을 여기 있는 총무팀장들이 하려고 해도 지시사항이 없으면 못해요. 왜냐하면 네, 이것 좀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뭐 사실은 뭐 내용을 잘 이해하시는 CPO나 CEO께서는 그래 참 가상해, 너가 그리 할 것 같으면 한번 해봐봐 이렇게 해서 하지만 이걸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지 않으면 중간에 가다가 멈추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른 부서들은 그렇게 할 생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지금까지도 잘 살았는데 왜 그거를 꼭
절감을 해야 되니 그냥 살면 되지.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는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는 꼭 팀장들께서 이 프로세스를 꼭 하셔서 위에 윗분들에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커미트먼트를 받아내셔라. 그래서 이거는 CEO나 CFO가 하시는 프로젝트 활동이다. 왜냐하면 변화 관리를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기존에 알아서 그냥 구매를 했던 거를 이제 시스템에서 구매를 하게끔 또 그리고 지금도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이 지금 관리하고 계시는 간접 구매 품목에 대한 주문을 다 전부 이메일 또는 전화로 하실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돈도 역시 그냥 거래명세표 또 수작업으로 받아갖고 회계 데이터에 또 수작업으로 입력하실 거예요. 그걸 여러 업체들이 아니라 웬만한 회사들은 이 회사들이 있잖아요. 한 1,000억 정도 되는 회사는 업체 수가 한 500개에서 600개 정도 됩니다. 그걸 다 전부 그렇게 수작업으로 지금 다 관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혁신을 하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역시 간접구매 솔루션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비용 절감도 되면서 구매 효율도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름대로 제가 LG전자에서 GPS 5.0을 1.0 또 3.0까지 만들었던 걸 좀 정리를 좀 하다 보면 이거에 좀 적합한 솔루션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그 노하우가 좀 들어간 거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 나중에 다 구매가 끝나면 부서별로 얼마나 샀느냐 업무 진척은 어떻게 됐느냐 이런 것들이 쭉 자동으로 나오게끔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구매에서 할 수 있는 솔루션들 뭐 견적 주고받기라든지 우리 컴플라이언스 다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업무 관리 측면에서 굉장히 효율적인 시스템이 솔루션으로 제공이 되어야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만 그러니까 LG전자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 전부 다 완성되기까지는 한 30억 정도가 들어간 것 같은데 그렇다고 지금 있는 여러 기업에게 30억씩 돈 달라 할 수는 있는 건 아니니 클라우드 형태대로 이런 솔루션을 만들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혁신 방향 예를 들면 통합 계약화 시킨다든지 비용 통제를 한다든지 또는 솔루션을 통해서 가시성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간접 구매 솔루션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라고 해서 사실은 뭐 캐스팅앤의 그런 부분이 이제 업무 마켓 9이라는 엔터프라이즈로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면 이게 전 뭐 이게 만든 지 얼마 안 돼요. 업무 마켓 9 엔터프라이즈라고 명명을 했고요.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글로벌 구매 트렌드에 맞춰 가지고 지금 투명성과 가시성을 다 넣은 기술적으로 그리고 디지털화 구매 자동화 넣었지 데이터 분석 기능 넣었지 생성형 AI가 가동되었지 그리고 컴플라이언스와 사이버 보안 상황이 다 들어갔지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는 이 품목에 대해서는 그냥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말고 그냥 아웃소싱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사스로 만들어서 플랫폼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뭐 아주 저렴한 비용 사용료로 그냥 합류하시자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걸 이제 업무 마켓 프라이스의 전체적인 계략도입니다. 가입 고객사가 있으실 거고 그리고 그 기업 공급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는 지금 뭐 예를 들어 이 간접구매 업체들이 뭐 작은 기업들은 한 적어도 한 100개사 아마 지금 거래를 하고 계실 거예요. 다 일일이 다 수작업으로 지불하고 계실 거고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다 플랫폼으로 다 집어넣자는 거예요. 이어서 통합관리 계약으로 다 정리를 하자. 그래서 저희 쪽에 이 부분에 이제 총무 쪽에 말씀드리신 거는 두 개를 하자는 겁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하신 계약을 점검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더 가격을 괜찮게 하는 게 있을 수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같이 우리들이 어떤 그 연합된 노력으로 통합계약으로 다 만들어서 공급을 제대로 받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입 고객사는 세 개로 나눠집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나눠질 텐데 거기에 대한 바잉 파워들이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가입할 수 있게 안내를 해드리면 되지 않겠나 그런 쪽에 생각들을 조금 가지고 있고요. 이런 생각에 이제 전체적으로 그림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정리를 하죠. 정리를 하면 제가 이거 이야기하면서 몇 가지 조금 이야기했던 게 있었어요. 이 간접 구매는 구매 영역이긴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사원의 변화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밑에서 아무리 하자고 이야기해봐야 위에 CFO나 CEO가 관심이 없으면 그냥 무조건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저희 쪽의 이야기는 분석은 해드릴 테니 데이터를 주시면 그러니까 CFO나 CEO한테 사인을 받아서 데이터를 주시면 저희들이 분석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보고는 저희들이 직접 CEO나 CFO께 보고를 드릴 겁니다. 그래야지 그분께 커미트먼트를 받아야 이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간접 구매 지출 금액을 이제 품목과 서비스로 다 분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하려면 회계부서의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 1년 데이터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받아서 실제로는 그거 받으면 바로 빠른 시간 내에 그걸 분석을 한 결과를 드릴 겁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 이야기하셔라. 윗분들에게 같이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요거 하시면서 과연 진짜 구매 요청은 누가 하고 업체 선정이 누가 하고 가격 결정은 누가 하고 검수 지불은 누가 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에소드 컴플릿이 어디에 있는지 현재 있는 이 품목대로 그거에 대해서 좀 확인해 보시면 오히려 그 부분을 잘 정리를 해서 보고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가격도 가격이지만 구매 사고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게 부담스러우면 요거 그래서 요게 지금 현재 이렇게 좀 리스크를 갖고 있습니다 하고 보고하는 순간 뭐 구매팀 만들어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솔루션 써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걸 이제 정리를 해서 경영 측에 보고를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몇몇 품목들은 저희 캐스팅에는 딱 명확합니다. 저희들이 전체 한 100 중에서 저희들이 취급하는 품목은 20에서 30%는 저희들이 직접 아웃소싱을 하고요. 나머지 70에서 80에 해당되는 중요하고 금액이 큰 영역이 있어요. 간접 구매에서. 그 부분은 캐스팅에는 그냥 안내만 해드릴 거예요. 그냥 컨설팅만 좀 하고 왜 그러냐면 그 부분은 그 회사의 실적에 따라서 그 요구사항들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냥 시스템만 제공하고 여러분들이 직접 팀을 짜서 그건 직접 하게끔 그렇게 좀 안내합니다. 그건 저희들이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대신에 그 부분도 좀 투명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역경매나 또는 입찰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요. 필요한 부분은 저희 시스템에서 입찰하고 역경매 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수수료는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타스크를 이제 어느 정도 타스크를 하면 이제 규정도 만들어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간접 구매에 대해서는 보통 규정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품목에 대해서는 그냥 알아서 그냥 예산 줄 테니 알아서 사세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기업에서는 법인카드로 그렇게 구매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주로 뭐 있잖아요. 인터넷에 가면 뭐 네이버도 있고 쿠팡도 있고 거기서 그렇게 구매를 많이 하세요. 근데 그거 나중에 보면 ERP나 이런 데 보면 업체 쿠팡에 돈 준 건 알겠는데 뭘 샀는지는 모르시는 거죠. 나중에 분석도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뭔가 시스템으로 좀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것도 좀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근데 그 부분을 조금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실은 좀 드러나게 되면 좀 이렇게 뭐 사용을 좀 자제하는 경향도 조금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구매 기능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좀 하시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 쪽에는 뭐 그런 걸 가지고 사실은 비즈니스를 제안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 이야기인데 저희 옆에 있는 이 그림은 뭐냐면 저희가 만들었던 업무마켓 엔터프라이즈 딱 한 장입니다. 한 장. 이게 만들어진 게 딱 한 장이거든요. 밑에 보면 품목들이 다 있는데 이거는 이 품목은 업체에 따라서 다 바꾸게 다 합니다. 왜냐하면 업체 상황들이 다 다르고 어떤 품목을 할 거고 어떤 품목 안 할 거고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간단하게 세팅을 해드릴 거고 전 사원이 가입을 해서 이 판 하나에서 다 지불 통제 지불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안내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원하는 거는 사실 그런 거죠. 원가 절감을 하셔야 되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또 구매하는 데 있어서 구매 효율적인 부분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 시스템으로 플랫폼을 통해서 드릴 테니 하셔라. 그리고 처음에 이거 이야기할 때 저도 가격을 그럼 얼마큼 해야 되냐 그러면 그냥 보고 만약에 뭐 어차피 이 부분에서 그 네고셔블을 한 건데 일단 기본은 다 정해줬어요.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으로 그냥 시작하자 그냥. 왜냐면 우리는 이 부분을 갖고 혁신을 하기를 원하니까. 그리고 지출 분석도 해드릴 테니 그 부분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점점 우리들이 이런 회원사들이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바잉 파워는 늘어난다. 그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쭉 같이 참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우리 종목구매 대신 부분은 물론 아까 KPI 어쩌고 저쩌고 하시는 것도 많이 있긴 하지만 총무구매가 하시는 그 중에서 그 품목들에서 뭐 어느 품목을 직접 하신다고 하면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여기에 그 장표 하나 지금 안 보인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이게 최초냐? 저는 최초라고 생각하고요. 안에 이리 보시면 그래서 그게 있을라나? 예. 해외에서 하는 게 있던데. 여기는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보이지 않는데 해외에서 하는 그 사이트들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쿠파라든지 뭐 한 3개 정도
자이커스인가 이런 사람들은 그 직원만 해도 한 3,000명 됩니다. 그 회사들이 미국이나 유럽에서 간접 구매에 대한 품목 솔루션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아주 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회사들은 이게 한국에 오실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간접 구매를 가지고 솔루션을 만드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이 솔루션을 가지고 구매 원가 절감과 구매 혁신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걸로 오늘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Q&A 때 조금 질문을 좀 받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규현 부사님 훌륭한 발표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 남겨주신 Q&A 질문을 한 2가지 정도 받고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제 질문을 좀 올려볼까요? 지금 그 일반적인 회사가 좀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직접 구매, 간접 구매는 그 일반 관리비 비율이 거의 간접 구매 비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일반 관리 비율이 다 업종마다 좀 다르시잖아요. 그래서 최저 15%에서 한 최고 한 35%, 뭐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MRO 대신에 그 쿠팡을 통해서 그러니 더 저렴하죠. 왜 그러냐면 이 MRO 그 쿠팡에는 사실은 특가로 해드리는 게 많아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쿠팡을 통하면 그거는 살 수는 있겠죠. 근데 문제는 쿠팡에 사신 거는 나중에 별도로 관리하셔야 돼요. 근데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좀 그거 한 게 쿠팡에 살 수 있는 거를 왜 그러면 저희 캐스팅에는 살 수 없나요? 이래서 사실은 나중에 뭐 시스템 소개를 다음에 한 기회에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쿠팡에 있는 걸 저희들이 사드리는 프로세스도 있습니다. 예. 혹시 질문을 뭐 다 들으셨으면 궁금하신 점 있으면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받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MRO 대신 쿠팡을 통해서 구입하는 게 더 저렴하다고 느껴지는데 MRO를 도입했을 때의 장점이 있을까요? 있죠. 뭐냐면 그냥 생각을 안 해도 되죠. MRO 그 회사 계약된 회사들 걸 그냥 사면 되니까. 왜 그러냐면 그 몇 가지 막 사무용품하고 몇 개를 하는데 싼 거 찾아 돌아다니는 것도 일이에요. 그게 싼 거를 사서 굉장히 기분 좋은 것도 있긴 하지만 그거 적어도 서치하는데 한 3, 40분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거 산다고 그렇게 힘들어서 할 필요는 있겠냐. 그래서 그냥 이거 MRO 관리하시는 분 한 분이 그냥 전체적인 품목을 나눠놓고 1년에 한 번 정도 가격 검색해서 계약하고 쓰시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현재 매출액 100억하고 120억 정도 된 회사입니다. 통합구매를 진행하면 비용 절감이 얼마나 될 수 있을까요? 도입 후 KPI를 몇 %로 잡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아까 이제 그런 로직에 따르면 적어도 간접 구매 금액이 한 10억에서 15억 정도 되는 금액이 있겠죠. 그거에서 최초 10%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아까 10억에서 15억이니까 한 1.5억에서 2억 정도는 절감이 되겠죠. 현재 그런 상황이고 나머지는 직접 구매가 있다라면 직접 구매 금액은 지금 뭐 여기 영역이 아니니까 뭐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요즘 MRO몰이 너무 많아져서 점점 업체를 선택하는 게 어려워지는데 어떤 기준으로 업체를 선정해야 할까요? 저희도 사실은 캐스팅에도 MRO몰이 있어요. 몰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큰 MRO 업체들은 작은 업체들은 안 하려고 해요. 큰 업체들에게만 하려고 해서 사실은 중소기업용 MRO몰이 또 별도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뭐 없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고 MRO몰 하시는데 어차피 견적을 받으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견적을 받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쓰는 그 안에 있는 품목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거 한 20개에서 30개 정도를 직접적으로 가격을 던져 달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일종의 비딩을 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 가격을 본다라는 그런 감이 있어야 MRO를 공급하는 회사도 뭔가 좀 긴장감이 있어서 그렇죠. 그리고 MR 하는 업체들은 어떤 업체들은 다 똑같은 가격으로 주지 않아요. 그 업체의 상황을 보고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가장 많이 쓰고자 하는 품목을 미리 채택을 하시고 이 품목에 대해서 가격을 직접 던져봐라 해서 약간 엑셀 자료를 만들어서 던져주시고 그거를 받아서 그 가격이 굉장히 나이스하게 온 데를 먼저 선정을 하는 게 아마 기본적으로 맞을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업체 선정을 반드시 하세요.
그러니까 대부분 보시면 그 RFQ라든지 RFI 구매가 하는 원래 작업이 있거든요. 견적서를 받고 뭔가 비교하고 하는 작업들을 잘 안 하시는 데가 되게 많더라고요. 보면 그냥 업체 하나 간신히 찾아가지고 그냥 불러서 얼마에 됩니까? 그러면 1,000원 주세요. 이러면 한 50원 까면 안 됩니까? 대충 그래서 오케이 이러면 그냥 그렇게 사인하시는데 그 회사 입장에서는요. 받을 거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뭔가 비교하시는 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보통을 할 때는 한 3개 업체 정도 해서 그냥 그거라도 그냥 견적서를 달라 하세요. 제가 이런 사정이니까 견적서를 주시면 뭐 한 서너 개에서 고르겠다 그러면 나름대로 그 견적서 받는 것도 굉장히 조금 시니컬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래도 뭐 똑같은 그거지만 그래서 좀 좋은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이 있을까요 혹시? 네. 그러면 질문이 없으면 오늘 뭐 어쨌든지 좀 그 한 전체로 해서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됐는데 일단 총무를 통해서 했었고 저희들도 이런 그 웨비나를 자주 좀 만들 생각입니다. 예, 그런데 많이 참석을 좀 하셔서 지식도 좀 늘리고 우리가 구매 혁신도 하고 원가 절감하는데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규현 부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된 웨비나 내용은 모두 마무리됐고요. 그 비용 절감과 효율적인 관리 방안에 대해서 다양한 인사이트 나눈 시간이 됐습니다. 업마켓9은 앞으로도 총무 여러분들의 그 업무 효율화와 비용 관리에 대해서 고민을 계속할 거고요. 특히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관리 인사이트들을 중심으로 더 다양한 얘기를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한 내일 이 시간 정도는 저희가 그 업무 매뉴얼을 제공해 드린다고 했는데 그 업무 매뉴얼과 웨비나 발표 자료를 이메일로 전달 드릴 거예요. 꼭 메일 확인 부탁드리고요. 무엇보다도 다들 바쁜 업무 중에서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저희 웨비나 통해서 많은 유익한 정보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한 10분 정도만 이 웨비나 열어둘 거고요. 모두 나가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